안녕하세요. 어찌나 씩씩하게 걸어 나오시는지 막 장판을 아, 글쎄 말입니다. 예. 발을 이렇게 끄는 버릇인지 몰랐습니다. 이거. 예, 새롭게 알게 되시는 게 예. 맞네요. 네, 방금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예, 처음 뵙고 뵙겠습니다. 싶었어요. 제가 그러게요. 좀 상담을 좀 받으려고요. 아, 뭐 쌉니다. 예. 본인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 네. 김재원 아나운서뿐만이 아니고 예. 내 얘기다 하는 분들 많으실걸요. 아,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요. 예.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 박사님도 정말 이렇게 속마음 잘 표현 못하시고. 저 집에 전화해 볼까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들 상담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 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예민하게 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뭔가 공통적인 패턴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런 부분, 관계의 문제, 또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난 소통의 문제인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의 본질이 자꾸 겉의 부분, 나는 왜 저 사람 말이 이렇게 꼬일까 이런 부분만 보는데 사실은 조금 더 본질. 자꾸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변해야지 그게 훨씬 빠르고 더 편하거든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상대방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불편하진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제가 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결국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은 언젠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인데 그렇죠. 안 변하거든요. 사람은 잘. 그러니까 남에게 변해줘요라고 얘기해도 안 변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을 거 반만 내가 좀 더 튼튼해지고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상대방도 사실은 변해서 쫓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나도 그럼 오늘은 일단 모르는 나를 바꿀 준비를 하고 강의를 좀 그렇죠. 들어야 그렇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일단 내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 나랑 가까운 내 배우자가 저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네네.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니까 송년 모임 뭐 동창회 그렇죠. 많으실 텐데 네. 그런데 가기 전에 오늘 꼭 얘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텔레비 보면은 보험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저희 건강보험도 있고 의료비 공제보험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상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런 들은 보험만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보험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무슨 돌잔치, 결혼식, 조사 꼭 가가지고 이제 부주를 하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사람들끼리 믿고 있는 관계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젊은 후배들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딱 했는데 결혼을 하기 결정한 다음부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부모님 뜻대로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다음에 축의금 받은 거 왜 부모님이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시간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부모님들이 평생 동안 보험금 든 거 받는 날이다. 관계에 대한 보험금이죠.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올까 봐. 내 아이들 결혼식에. 다음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안 오고 굉장히 썰렁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생길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기 보험금을 드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가 괴로운 사람들이 생겨요. 항상 얘기하듯이 보험이란 적당히 들어야 되는데 적당하지 않고 너무 과도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 사람 인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자라는 게 원래는 한문에서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형상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 서 있는 거다. 즉 사람 인자라는 것 자체에 서로가 기대고 있는 그 관계 사이 간자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인간이다. 즉 인간이란 그만큼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 관계를 하면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게 인간관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까 송년 모임도 얘기했는데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2개 내지 3개가 겹쳐 있어요. 보통 목금에 약속이 많은데 월요일 날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약속을 월요일 날 하는데 하나는 좀 공적인 모임이고요. 하나는 반쯤 사적인 모임, 하나는 아주 친구들의 모임인데 결국 제가 어디 가게 될까요?
아유, 그럴 수가 그래도, 없어요. 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네. 공적인 자리에 그렇죠. 가. 아니요, 세 군데 다 가셔야죠. 네. 아니 사람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세 군데를 다 그래도 가요? 어떻게 머리를 써서라도 다 가셔야 세 군데 돼요. 다 가세요? 저는 조금씩이라도 다 가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피곤하게. 세 군데 다 가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어느 한쪽에 가서 계속 마음 찝찝한 아, 혹시 전화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관계 에너지를 많이 쏟는 사람과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사람 그 사이에서 우리는 특별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를 아마 요 PDP 보시면요 올해를 장식한 하나의 드라마가 있다가 엄마가 불났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요. 다들 아직도 기억하시죠? 끝난 지 꽤 됐지만 전형적인 두 명의 어머니상이 나옵니다. 네. 한 명에 대해서는 참 공감하시고요. 네. 한 명에 대해서 뭐 어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저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미세스 문 이거 예. 어떻게? 예. 근데 이제 그걸 관계의 틀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여기 김혜자 씨 같은 경우는 나 없으면 우리 집안은 큰일 날 거야. 하면서 허덕허덕 하시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절대 자기가 할 걸 놓지 않고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자기를 다 바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난 텅 비어버린 거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결국 집을 나가서 휴가를 얻겠다라는 아주 대결단을 내리시죠. 근데 본인은 남들은 주변에서는 우리 엄마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 엄마가 좋아서 해놓고서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요 라고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근데 반대로 이 옆에 장미 씨 같은 경우엔 자기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죠.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은 김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에서는 남들이 볼 때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고 자기 일 잘하는 것 같지만 본인은 항상 불편합니다. 근데 거꾸로 옆에 있는 분은 이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 신경증과 성격적인 문제를 구별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왼쪽에 있는 분은 어떤 관계의 틀이 있으면 나를 억지로 쑤셔서 맞춰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다 그대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요. 이 장미 씨 같은 분은 관계를 나를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신발 안에 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발이.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입안에 마늘을 씹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식 얘기긴 한데 그러면 나는 시원하고 좋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냄새 때문에 힘들죠. 바로 이런 식으로 둘의 차이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 김혜자 씨 되게 공감하면서도 막상 실제로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사실 CF나 광고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분은 장미 씨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동경하는 삶은 이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잣집에 살고 그렇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은 드라마니까 양쪽 극단이겠죠. 하지만은 약간은 조금 더 이기적이고 조금 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 관계에 대한 의존보다는 조금 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사는 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의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렇게 좀 타인을 너무 괴롭힐 정도에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너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지나쳐서 모자람 조금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힘들 정도가 되면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관계에 대해서 지나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목을 매달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나는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사는 건데 자 우리가 왜 소통을 할까요? 사실은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관계를 왜 합니까? 사실 관계 자체에 매몰된 게 아니고 관계를 왜 하나를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죠. 예. 그럼 내가 나쁜 쪽으로 변화하면 안 되겠죠. 예.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예. 소통이 어긋나는 소통이 잘 되는 건 관계는 나의 변화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 예. 자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우린 끌고 나가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김국진 씨가 옛날에 타타타라는 노래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어떻게 나를 그렇죠. 알겠냐. 김국환 씨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거꾸로 넌들 나를 알 수 없듯이 나도 나를 모른다. 어찌 예. 나를 알겠는가. 그러니 난 너를 알 수가 없다.
내 안에 또 나는 좀 많아야 말이죠. 글쎄 말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거든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사실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매년 송년회가 끝나고 첫 해가 1년이 새로 시작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십니다. 변해야지. 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해지는 데가 올해 1년 잘 지냈나 하는 송년회 12월과 그 다음 1월 딱 됐을 때 뭐 어딜 뭐 수영장을 운동을 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학원을 다니기도 하면서 시작하는데 잘 못하죠. 그러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특수가 있는 곳인데 그러다 결국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고 끝내버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까? 뭐 왜 이런가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변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좀 더 행복해질까? 라는 부분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너무 지금 3, 40년 살면서 50년 살면서 안 변했는데 이거 하나 듣는다고 알겠냐? 뭐 이 얘기 쭉 다 들었는데 맞아 하고선 딱 덮고 집에 가면 끝이잖아요. 오늘 텔레비 딱 끄시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쭉 얘기 중에서 점심 드시면서 있다가 이 사람이 오늘 이런 얘기 했지 기억에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 다 다르실 텐데 그걸 쓰세요. 포스트잇에. 그래서 냉장고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신 분은 모니터 앞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세요. 근데 그걸 얼만큼 봐야 되냐? 석 달입니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석 달의 마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주 마케팅에도 많이 이용되는데 그 석 달의 마법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영어 학원, 수영 학원 이런 데 끊으면은 3개월 미리 수납을 하면 30% 할인해 주죠. 와 이거 진짜 싸다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다녀보면은 30%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고 30%밖에 3분의 1밖에 안 남으니까 이득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숨어 있는데 석 달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은 연간 회원권을 끊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버릇이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자기가 앞으로 꾸준히 다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석 달이 중요한데 또 예를 들면 또 우리 100일 잔치 하죠. 이제 한 100일 정도 키우고 나니까 얘는 좀 살만하다. 그다음에 어디 이사 가시면은 한 석 달은 지나야지 어디 우체국이 있고 어디 학교가 있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식당은 어디 있고 이 정도 감이 잡히시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통령이나 어디 사장님 취임하시면 100일 성명하십니다. 더 길게 들고 가면 단군 신화에 도요. 마늘과 쑥만 먹고 곰이 100일을 80일인데 80일 대략 석 달이죠. 그게 예. 했던 호랑이는 못 참아서 호랑이로 남았고 맞아요. 곰은 사람이 됐죠. 예. 자, 곰도 인간이 되는데 우리도 석 달만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동화들이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하고 백설공주 이 두 동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 같으세요? 구박받다가 나중에 잘 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나중에 잘 되는 과정이 전 약간 삐딱한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운 오리 새끼의 백조가 되는 오리는 원래 피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백조였으니까. 원래 백조의 알이잖아요. 그게. 네. 그다음에 백설공주도 가만히 누워만 있잖아요. 그쵸, 누워만 사과 있다가 먹고, 예. 사과 먹고 누워 있다가 왕자님이 와서 뽀뽀해 주니까 깨어나죠. 맞아요. 백설공주의 노력이 없어요. 상당히 수동적인. 네, 오리가 백조가 되기 위해 백조가 커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벌인 노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힘들고 좌절하고 고생하고 누가 날 핍박할 때 혹시 내가 다른 집안에 태어나 되게 좋은 그게 아닐까. 아니 로또라도 당첨돼가지고 내 인생이 팍 피지 않을까. 누군가 외부에서 나에게 뭘 던져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원래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 라는 두 가지 환상으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지. 사실은 그래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최소한 크게 한 번에 왕창 변하기보다는 석 달 길다면 아주 긴 시간이고요. 짧다면 아주 짧은 이 시간 동안 조금만 노력하면. 자, 2009년에는 석 달이 3번 있습니다. 뭐 4번인데 사실은 100일씩 3번이라고 치면은 1년에 3개만 변하자. 그렇게 되면 3년, 4년에 10개, 15개 변하고 나면 그 순간에 나는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왕이면 무엇 하지 말자보다는 무엇 하자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자라는 거는 이미 나한테 만들어진 버릇의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 같은 거기도 한데 이미 쭉 가고 있는 걸 막거나 움직이는 건 아주 힘들어요. 하지만은 가만히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번에 좀 뺐습니다. 뺐는데 아유 한결 좋아지셨어요. 예, 제가 2월 달에 왔을 때부터 좀 뺐는데 예. 그 관점에서 저는 사실 먹는 걸 줄이긴 좀 어렵더라고요. 몸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줄이긴 조금만 줄였고 대신 하는 쪽을 많이 늘렸어요. 운동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주 빼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그런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되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에서 그 뭔가 내가 줄이거나 안 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하는 관성이 좋습니다. 요즘 지하철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엘리베이터 2줄 타는 게 정답입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거꾸로 근데 엘리베이터 2줄 타기라는 그러니까 한 줄 서 있고 한 줄은 걸어가는 거는 아주 굉장히 빨리 문화가 됐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빨리 문화가 됐는데 거꾸로 2줄 타기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관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굳이 2줄로 위험하니까 2줄로 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도 잘 안 가고 하던 걸 안 하게 되는 관성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서 안 하던 걸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하지 말자보단 하자를 석 달 동안 한번 지켜보자.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것들을 하나씩만 해보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 시작하자. 저는 이제 원인보다는 지침부터 얘기하고 왜 이게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 대한 지나친 투자를 좀 줄이십시오. 사람들은 그 관계에 좀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관계에 의존하고 있어요. 관계와 관계는 결국 하나의 관계를 맺는 부분은 매개체고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건 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나란 사람이 여기 서 있고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여기에 각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제가 관계를 맺어요. 이 사람하고도 맺고 이 사람하고도 맺고 하나의 줄을 맺고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서 이어가는 건데 이 동아줄들이 점점 두꺼워지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한계가 있는데 욕심이 생기고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얘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들이는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사실 더 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이 관계들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에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얘가 뿌리채 뽑혀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동창회 총무, 모총무, 총무만 그렇죠. 7개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내 전화에 전화번호가 몇 명 있는 줄 알아? 네. 1000명 넘게 있고 막 이런 분들. 1000명 넘게 저장이 됩니까? 된대요. 아, 예. 그런 거 꼭 사셔야 되겠네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관계를 왜 맺냐?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관계 맺는 것 자체에만 매몰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왠지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편하게 지내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리에 빠지지 않는데 그냥인 사람. 몸은 힘들고 마음은 공허하고. 남는 건 헛헛하고 없고. 예. 밤 12시, 1시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재미없고 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집에 갈 때 보면 헛헛하고 피곤하고 지겹고 뭐 했나 싶고 머리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 알아. 나 누구랑 좋은 관계야. 나 누구씨 알거든. 아니면 내가 누구랑 이번 만났는데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존재감이 약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총무 열심히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좀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을 관리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스케줄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다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모든 관계를 다 꿰차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해서 저한테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데 제발 자기 일만 좀 하세요.
제 자기 관리만 좀 하시고 원래 계약상 맺어진 일만 해라. 그랬더니 제가 없으면 일이 안 굴러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없으면 집안이 회사가 안 돌아가고 집안이 안 돌아가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끙끙끙끙거리면서 와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있는 날에 못 갔어요. 행사가 있는 날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일은 잘 풀렸어요. 그 결과 그 사람 도리어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해져요. 서운하고 내가 내 존재감이 이거밖에 없었나?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며칠은 불안하니까 막 뭐 어디 있어요? 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막 하다가 막상 끝나고 나니까 그냥 좀 없어서 힘들긴 했는데 괜찮았어. 또 농담으로 더 잘 돌아가더라. 뭐 네, 이렇게 그런 말도 얘기하시는 하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만들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했던 사람이 갖는 문제거든요. 전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으면 불편한 사람과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사이에서 어느새 나는 없으면 불편한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없으면 정말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딱 멈춰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꼭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모임 같은 데서 항상 연락하시고 식당 자리 마련하시고 모임 자리 만들고 이런 분들이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죠. 한 분 총무 한 분 열심히 하신 총무 있으면 아주 편한데 사실 없어도 그냥 굴러가요. 근데 막 열나고 애는 아프고 집안에 일은 많고 해도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꾸역꾸역 가서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 있죠. 약속 시간 되면 미리 가가지고 제대로 세팅 다 돼 있는지 보시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고 다 준비해 오시고 막 뭐 프린트 다 뽑아가지고 쫙 나눠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건 서태지와 조용필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서태지 씨? 서태지 씨는 7년에 한 번씩 나타나죠. 네, 맞아요. 신비주의적으로 네. 저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 교수님 그래도 모임에 7년에 한 번 나가면 안 불러줘요. 그건 문제죠. 그럼요. 그러나 약간 좀 만나기 힘든 사람, 바쁜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용필 씨는 아주 메인 가수들은 항상 맨 뒤에 나타나죠. 맞아요. 그렇죠. 가요 무대 이렇게 보면 항상 중요한 분이 맨 끝에 나오듯이 약간 늦게 가세요. 조금 이제 무르익었을 때 쫙 나타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올까 안 올까 하면 10분 전부터 아무도 안 왔는데 앉아서 기다리면서 막 초조해 불안해하시면 떨지 마시고 약간은 한두 번은 빠져주시고 모임 있을 때 매번 다 출석한다 개근상 주지 않습니다. 가끔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좀 늦게 가고 그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모든 데 다 가고 모든 다 올 출석해야 되고 개근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간 사람까지 다 내가 보내주고 그다음에 남은 거 다 마무리해가 다 짐 다 싸고 남은 음식 다 가지고 집에 가고 이러지 좀 마세요. 막 절절히 와닿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불안해서 못 견디시죠. 데려다주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남아가지고 모든 계산서 사람 잘못됐나 다 체크하고 집안에 다 나중에 다 이메일 사진 다 보내주시고 어제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후기 같은 거 다 올리시고 그거 다 시간 드는 일이거든요. 이런 분이 하나 있으면 무척 좋긴 하지만은 그런 분이 없다고 아주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게 첫 번째. 관계에 대한 지나친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걱정되는 게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안 부르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힘들까 봐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 아까 나온 김혜자 씨 같이 우리는 그동안 평생을 배워온 게 이거죠. 제발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남을 배려해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해라. 너 말고 남을 먼저. 에티켓 뭐부터 모든 도덕, 양심, 죄의식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성장 발달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원래 이기적이에요. 애기들은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 되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욕망을 버리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순서를 지키고 해 나가는 과정, 우리 자라나는 과정인데 문제는 우리 문화는 너무 지나치게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거나 자기를 챙기려는 모습 보이면은
아주 집단적인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타인이 날 비난하는 게 무서워서 우린 내가 알아서 자진납세를 해요. 내 몸이 부서도 좋으니까 이타적으로 지내요. 그러다 보면은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을 못 해요. 정말 무리한 내 스케줄상 약속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애 학원 보내줘야 되고 학원 보내준 사이에 또 잠깐 친구 만나고 아니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 그 사이에 누가 친구가 와서 그 사이에 우리 애 좀 같이 좀 데려가죠. 근데 얘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 애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거절을 못 해요. 그럼 막 자기 걸 희생해서 선생님 만나 상담할 시간을 희생해서 애를 픽업해서 다른 학원에 데려다주고 그다음 또 막 허겁지겁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느새 또 원래 그런 거 하잖아. 잘해주잖아. 오늘따라 왜 안 된다고 그래? 하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는 일이 생기죠. 그럼 정말 힘들죠. 근데 이왕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얘가 난 보답을 하겠지라는 마음을 조금은 갖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언젠가 크게 한번 나한테 보답을 하겠지라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인데 근데 세상은 불공평하거든요. 항상 당하는 사람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대충 호구라고 얘기하죠. 만만한 사람, 호구가 된다는 거죠. 우린 드라마를 보면 맨날 너무나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착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던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얘기들을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 현실은 현실이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잠깐 결실을 보는 것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현실을? 물론 드라마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사실은 드라마라는 건 현실에 없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상 속에서라도 만족하라고 힘든 부분을. 근데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살자. 관계에서 자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를 위해 자꾸 남을 위해 살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살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나쁜 우리 마음속에 박힌 나쁜 얘가 심청이에요. 전 심청이 하면 효녀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자해적인 행동을 해요. 인당수로 빠지러 가는데 장승상 부인께서 내가 대신 내줄게 너 거기 가지 마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물론 잘 풀리죠. 아버지 눈도 뜨게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린 그러면서 효녀라는 게 효를 한다는 사실은 내 부모에 대한 이타적 행동이죠. 지나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 정을 우리 영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정말 나를 중심으로 조금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걸 좀 봐주자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게 저도 그런데 집에 딱 와서 소파에 앉으면 집사람이 리모컨 갖다 주거든요. 보시죠 하면서 막 돌려서 봐요. 저희 김전 아나운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심리가 뭐냐면은 그것도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산만하게 자꾸 돌려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 가지 진드근히 보지.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분들이 집에 와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자기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TV와 나 사이에 그냥 나만 있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오직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게 그 사람한테 휴식 시간 같은 거다. TV라도 내가 주도하고 그렇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걸 뺑뺑 돌려서 딴 사람들 옆에 앉지 네. 않고. 그래서 그걸 계속 돌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으로서 다 같이 와 웃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보고 싶다는. 그리고 그냥 내가 뭔가 막 충전하듯이 플러그를 꽂고 나 혼자서 이렇게 보고 그냥 머리를 쉬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조금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좀 봐주자. 그런 식으로 장난만 무조건 다 맞다고 밀어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맞달로서 모든 거를 다 자기가 다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온 가족의 대소사와 걱정거리는 자기가 다 챙겨야 되는 분들, 좀 컴플렉스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기 놀고 싶을 때 놀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이런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걱정되는 게 그러다 완전 왕따 되거나
정말 적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욕 먹지 않을까. 예. 그게 최고로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는 환상이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좋아하지 않는 것까진 봐줘.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갖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착하게 살고요. 세상 살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요. 정말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날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예, 맞아요. 이금 씨도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막 아니 누가 그래요, 막 착한 척한다 그러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한 것도 그렇죠. 없는데 내가 예. 뭘 해도 다 밉게 해석하잖아요. 네, 네.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아는 몇몇 분이 1년에 한 명씩 생기더라고요. 한 명씩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기 나중에 들어보면 제 욕을 하고 다닌대요. 너 그 사람 또 잘못한 거 있냐라고 후배가 걱정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 사람 별로 잘 몰라 그랬더니 굉장히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날 이상하게 미워해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도 자존심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욕을 하고 다녔어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러면서.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지금 보니까 약간 나와의 1대1 관계가 아니라 조금 정치적인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또 한편 더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정말 커다란 걸 받아들이고 엄청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전에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고 호인 소리 듣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럭저럭 범법자는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 미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완벽주의적인 환상을 딱 벗어나니까 편안해져요. 그냥 세상에는 4천만 국민 중에 한 10명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대중 활동하시는 분들도 안티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되게 상처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근데 나중에는 그냥 덤덤하신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시듯이 나를 미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 너무 받지 말자. 그럼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가지고 이 관계에서 휘둘리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모임에 가서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말빨이 센 분들 하고 같이 가면은 뭐 서너 명이 앉아서 막 수다를 이제 막 하시면 화장실 가기도 무섭다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경험을 했거든. 이 한 사람이 또 화장실 가면 제 말이야. 내가 그런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번 다 하고 나면은 난 오줌보가 터지는데 못 가요. 그다음에 약속 시간 딴 약속에서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어떻게든 이 자리 빨리 끝내려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누가 사실 미워하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은 담대하게 에이 소리 질러 뒷담화를 하던 말든 나도 당한 만큼 돌려주지 뭐. 나는 좀 최선의 공격이 방어다. 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완벽주의적 환상. 그래서 마음에서 앞으로 한 4, 50년 사실 테니까 4천만 국민 중에 내 주변에서 1년에 한 명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마음 생각하시면 운신의 폭이 서너 배 넓어지세요. 근데 그게 생길까 봐 막 움츠리고 못 움직이고 어느 자리는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자리를 빛내주시는 별로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거 빛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은 그저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 그렇죠. 네. 빛내는 게 아니라 채워만 주시고 있고 제가 혹시 내 얘기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가서도 이러고 보고 있고 하루 집에 일찍 가게 되면 저는 계속 전화하죠. 혹시 내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어? 확인 다 하고. 근데 이런 삶을 좀 살지 말자고요.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 사람 인생이 아주 괴로워지고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또 동화 얘기 하나 얘기하면 백설공주에서 그 왕비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왕비한테 측은지심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은 새 부인으로 들어와서 얼굴 하나
맞아요. 미천한 집안에서 들어와서 애는 참 잘하고 사람들은 다 옛날 왕비가 아름다우셨고 인자했고 똑똑했고 이 얘기만 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말벗은 거울이에요. 예. 거울아 거울의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맞아요. 왕비님이요. 이 한마디로 이 사람 살아나갈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 미워해도. 근데 거울조차도 배반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백설공주 자기가 키운 딸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면 정말 엄청난 분노와 공격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거울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당신이 괜찮아, 당신 이뻐, 당신 가장 아름다워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미워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그게 제 세 번째 얘기고요. 예. 공감이 갑니다. 예. 근데 그럼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 많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나중에 요즘 국제중학교 생긴다는데 외고 생긴다는데 학원은 어딜 보내야 되고 학교는 어떻게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다는데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펀드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고민 너무 많으시죠.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는 오바마가 잘할까까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미국 얘기인데 막 고민해요. 이 한국 경제 미친 영향까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너무 고민이 많으세요. 자,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민 좀 접자 이겁니다. 고민이 너무 많으면 피곤합니다. 고민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과 안 해야 될 고민을 나누는 게 필요한데요. 안 해야 되는 고민의 정답은 뭐냐면 1분 이상 고민하는 겁니다. 즉 1분 이상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자, 5초 지났거든요. 5초 지났어요. 꽤 길죠. 그렇죠. 1분이면 이걸 12번 하는 거거든요. 겨우 1분 고민해서 뭐가 답이 나오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 어제 밤에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뭘 타고 올까? 그 고민 3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 제대로 오셨잖아요. 바로 이렇듯이 답이 나오는 고민은 90% 이상 1분 안에 답이 나와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고민, 아까 말한 오바마 문제, 내년 우리나라 경제 문제,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는 내후년 월드컵 본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등등의 문제, 북핵 문제 답 안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답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문제는 내가 상황 변화를 할 수 없는 거, 내가 개입해가지고 다음에 절대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 내가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즉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시험 끝난 다음에 답 나올 때까지는 성적 나올 때까지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주 말이 아마 수능 성적 발표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까지 입원했던 친구인데 시험 끝난 다음에 너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이번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막 배가 꼬이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입원했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미 지금 고민해봐도 소용없잖아요. 시험 공부하기 전엔 고민해야 되지만 자, 그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라는 독설가의 묘비명입니다. 그 사람 같이 모든 걸 이뤘고 너무나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굉장히 빠른 사람조차도 너무너무 우물쭈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을 했기 때문. 그 사람조차도. 두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공회전을 하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정말 해야 될 1분짜리 고민조차도 못해요. 쓸데없는 고민을 1시간 줄이면은 내 1분짜리 고민할 사리가 많습니다. 1분짜리 고민은 뭐냐? 내 행동 변화를 줄 수 있는 고민. 내가 뭔가 변화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고민은 1분짜리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고민은 그 고민에 의한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메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죠. 예. 그 사람이 2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714개 홈런을 쳤다는 거고요. 근데 그건 행크 하론과 메리 본즈에서 깨졌어요. 그렇죠.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삼진왕이에요. 아, 그래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1330번이나 당했습니다. 즉 그렇게 고민 끝에 고민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홈런을 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안에 답이 안 나온 고민 처음부터 딱 머릿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고민 갖다 버리세요.
그다음 담 나오는 고민 치열하게 하세요. 대신 삼진을 맞아도 좋다라는 고민으로 그러다 보면 홈런을 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내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의 에너지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훨씬 자유롭고 편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빈 공간을 또 딴 일로 채우시려고 하실 거죠. 좀 마음 한결 편해 새로운 거 시작해야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근데 뭐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하고 허전하죠. 근데 예, 그 막 불안감을 참아야 돼요. 아, 즉 70%만 채운다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컵이 있는데 예, 예. 거의 80% 차 있죠. 예, 예. 조금만 흔들면 막 불안불안하죠. 예, 지금. 예. 그렇죠. 제가 마십니다. 이렇게 예. 훨씬 낫죠. 예. 예. 그렇게 흔들어도 제 손 예. 떨려도 괜찮죠. 네네. 저한테 오시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바쁘게 사시는 주부들, 직장인들 흔히 얘기하시는 게 여기까지 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바닷가, 동해안 바닷가 가면 파도 센데요. 배꼽까지 오는 데 가면 하나도 안 무섭죠. 근데 한 이쯤 오면 좀 겁 좀 나죠. 그냥 이쯤 오면 조금만 오면 확 넘어가잖아요. 그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항상 90%를 꽉 채워 살던 사람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꼴까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막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바라면서 살게 돼요. 근데 이쯤 오면 좀 어쩌다 큰 파도가 와도 좋아 그래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를 다 쓰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확 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채우지 말고 냅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막 갑자기 느려지면은 새 컴퓨터 살까 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은 사실은 하드디스크를 지우면 되죠. 쓸데없는 사진 지우고 쓸데없는 파일 지우고 내려받게 하고 다시 뭐 컴퓨터에서 그런 동영상을 지우고 나면 컴퓨터 빨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좀 두세요.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고 훨씬 내가 좀 이렇게 얼굴이 딱 핏빛 서 있고 긴장돼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약간 느긋한 느낌. 우리 그 맨유에서 뛰는 박지성 선수 산소 탱크라고 하죠. 네. 열심히 뛰잖아요. 예. 근데 골은 잘 못 넣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정말 네. 자랑스러워요. 근데 호나우도나 뭐 이런 선수들 보면 좀 쟤는 왜 이렇게 놀아? 예. 게을러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한 골을 넣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누가 더 연봉이 높을까요? 조금은 게으른 듯한, 약간은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창조적이고 결단력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거는 여기 오늘 이렇게 보신 분들한테 70% 남은 30%를 그렇다고 주변 가족을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 이기적인 사람 되자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세요. 그 나를 위한 시간은 일주일에 반나절만 쓰십시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짧게라도 좋고요. 어떨 때는 아니면은 일주일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뭐 내려면 내요. 그 시간을. 그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해서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도서관 가서 책을 보셔도 좋고요. 극장을 가셔도 좋고 문화센터를 가셔도 좋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냥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저희 집사람 가끔 집에 혼자 두고 애들 데려서 놀러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좀 쉬었어 그러면 집 청소했대요. 집안 치우고 깨끗해졌지 하면서 되게 자랑을 해요. 그럼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좀 널브러져서 뭐 과자도 먹고 텔레비도 좀 보고 낮잠도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애들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집중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니까 뭐라고 내가 화를 내진 않습니다. 역정을 내진 않고 그래 잘했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애들 데리고 주말에 놀이공원 가거나 하는 걸 마치 좋게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혼자 지내세요.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 나 완벽했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빽빽한 스케줄 얘기하세요.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애들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동하고요, 운동하는 친구 만나고 하면서 쭉 꽉 채워 있는 삶을 얘기하시는데 답답해요. 뭐 하나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보단 내가 완벽주의자보단 최선의 주의자, 만족주의자.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사실은 준비한 내용 잘 말 못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한 70%만 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사실 나가서 울어야 돼요.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 울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안 삽니다. 저는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아. 네. 다음에 또 기회는 없겠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 그렇죠. 네. 뭐 그냥 뭐 딴 데 가서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사는 거죠. 최선.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뭘 못했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뭘 빼먹었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잘했어. 괜찮아.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실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70-80%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담하러 온 애들이 있는데 한 개 틀렸다고 막 죽어간 애들이 있어요. 살짝 재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래봐서 아는데 제가 좀 한 공부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근데 그 부질 없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도리어 70점 맞고 해거리 내가 훨씬 보기 좋아요. 제가 옛날에 60점이면 70점 돼 선생님 너무 잘했죠 이런 애들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잘했어. 앞으로 5점만 더 올리자. 공부 뭐 했니? 저 공부 상담 좀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좀 훨씬 보기 좋고 건강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것 짧은 인생 우물쭈물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보다는 잘했어, 괜찮았어, 이 정도면 훌륭해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거기에 보답할 만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못한 거 빼먹은 거 안 된 거 내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말 안 하고 넘어간 것 때문에 평생 집에 가면서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거 글쎄 했으면 다 말이에요. 웃었을 텐데 글쎄 막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예. 이랬으면 제가 인생을 못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반응 좋았던 내용 역시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낫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70% 비운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날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년도 전망 다 어렵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큽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제 완전 군장시키고 행군을 시켰어요. 군인들한테. 첫 번째 그룹한테는 40km를 가기로 했는데 10km마다 우리가 어디 가고 있다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0, 20, 30, 40 한 다음에 이제 피를 뽑아서 이제 스트레스를 얼마 받았는지 봤고요. 두 번째 그룹은 오늘 그냥 오래 간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40km 됐을 때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룹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오늘은 60km를 행군하겠다. 얘기하고 막 죽도록 가고 있는 40km쯤 됐을 때 이제 그만. 이렇게 이런 그룹이 있었고 네 번째 그룹은 오늘은 30km를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갔는데 10km 더. 자, 냈다 얘기해서 40km 가긴 했는데 자, 어느 집단이 가장 편했을까요? 세 번째. 세 번째 같으세요? 네. 아니, 어느 집단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네 번째. 네 번째가요? 30kg 그랬는데. 두 번째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 모르고 가는. 네, 모르고 역시 해보신 분이 다르군요. 네. 군대를. 저는 꼭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 다음에는 어디 가요? 얼마나 걸려요? 그걸 꼭 물어봐요. 근데 저희 집 아이가 그걸 저한테 꼭 물어봐요. 아빠 다음에는 어디 가? 얼마나 걸려? 1시간 40분만 가면 안 돼. 꼭 이래요. 일정 체크를 꼭 하더라고요. 사실 해봤더니 1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간 그룹이 가장 네.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요. 가장 힘든 그룹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룹. 2번. 그 다음에 좀 나은 그룹이 60km 할 줄 아는데 40km 간 그룹이 두 번째로 괜찮았고요. 세 번째로 괜찮은 데가 30km에다 10km 더 가는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가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즉 예측 가능성.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너 학교에서 이런 얘기했죠. 옛날에 뭐 10개 이상 틀리면은 대당 한 개다. 근데 그렇게 다 줄 서서 맞으면 아픈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 지나가면서 툭 하고 치고 가요. 그럼 진짜 불안해요 그때부터. 이 선생님만 보면은 때릴까 안 때릴까 이 사람이. 선생님 사실 재미로 아니면 얘가 좋아서 때리는 건데 그냥 툭 뒤통수 치고 가는 게 너무 기분이 나 불안한 거예요. 근처만 오면.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 대들 수도 없고 왜 때려 이럴 수도 없으니까. 즉 뭔가 예측 가능한 삶 그리고 조절 가능하게 내 삶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70% 남았죠. 70% 가능한 삶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고 머릿속에 쭉 뜰 텐데 70% 이상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하세요. 월화에 전화가 오는 약속은 목금에 만나세요. 당일에 만나지 마세요. 목금에 전화 오면은 다음 주로 미루세요. 일주일 늦게 만나도 됩니다. 오늘 당장 만나자 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약속도 좀 여유 있게 그렇죠. 잡아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70% 만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정말 급한 거는 그때 한동안 70% 남은 사이를 메꾸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정말 아껴 쓸 카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전 우울증이 무슨 병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뻔합니다. 이렇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쓰던 사람이 이렇게 줄여들고 나면 우리가 긴축재정하죠. 외식 3번 하던 거 1번으로 줄이고요. 옷도 사 입던 거 철마다 입던 거 1년에 1번 작년 거 또 입지 이렇게 되듯이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는 거고 약속 돈 써야 되니까 안 나가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누수가 많이 되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고민 많이 하고 자꾸 다른 사람 관계 맺느라고 에너지 많이 쓰다 보면 나를 위해 쓸 에너지가 적게 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니까 보험은 계속 들어야 되고 애 교육 걱정 무슨 걱정 뭐에 돈 쓰고 하는 거 계속 마음의 에너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옛날 300만큼 쓰던 게 150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은 위축되고 흥미없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약간 늘어지고 쉽게 피곤하다고 느끼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 배터리 3개 다 채워서 나오셨는데 전화 통화 몇 번 했더니 오후가 되면 2개밖에 안 남고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전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중요한 전화가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에너지 충전이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적게 쓰고 우울증이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하지만은 평소 생활에서 이 에너지 관리를 잘한다면 내 마음의 에너지를 잘 컨설팅해서 이렇게 아까 지금 쭉 말씀드린 부분에서 새 나가는 부분을 훨씬 줄이면은 우울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데 걱정을 사서 하는 분들이 문제군요. 저도 지금 빨리 6번 넘어가셔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나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이게 제 문제예요. 네, 우리 그렇죠. 박사님 끝내시려면 6번, 7번 하셔야 되는데 막 이런 글쎄 생각입니다. 네, 참. 이게 그래서 그럼 내가 화를 내야 되나요? 자, 때로는 당신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내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웃음이 나와요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화가 나지 않고 웃음이 나오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서운 거는 자기가 나를 조절할 수 없을까 봐 내가 나를 어느 순간 분노가 헐크가 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갖는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에 언오프 스위치밖에 없어요. 화가 나는 게. 이 조명을 다 조금 다단계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켰다 다 껐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만큼 화가 날 일이 있었어요. 오만큼 화가 날 때 참아요. 근데 그거 참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게 20번 반복됐어요. 20번째 사람 때 결국 참 빵 하고 터지니까 100만큼 화를 내요. 그러니까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좀 황당해요. 난 5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렇기 때문에 5만큼 화가 났을 때 5만큼 화를 내세요. 그래도 됩니다. 짧게 화가 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100만큼 화를 내다 보면 덤태기 씨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시라는 겁니다. 행동에 대해서. 하지만은 비난이 돼서는 안 되죠. 감정이 섞인 비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수는 비난이 입안에서 용솟음 칠 때 그것을 꿀꺽 마셔버리는 거다. 이렇듯이 그때 화가 확 올라올 때 일단 참으세요. 너무 올라온다 싶을 때는. 그리고 그냥 좀 한 템포 쉬고 이렇게 얘기해. 나 불편해. 나 화났어. 불쾌해. 라고 말로 표현하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나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듯이 비관적인 전망보다 대책 없는 낙관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비관적 큰일 났다. 망쳤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책 없이 잘 될 거야. 어떻게든 이건 끝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재정 컨설턴트 같기도 한데 희망과 절망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뭔가 긍정적인 기대를 했는데 긍정적인 기대 결과 잘 나왔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긍정적인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안 되겠지 싶었는데 안 됐어요. 할 수 없죠. 근데 안 되겠지 싶었는데 잘 됐어요. 근데 사실은 안 되겠지 싶었는데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결과를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되겠지 싶었다 안 됐을 때 들을 비난이 무서워요. 잘난 척 하더니 김치국부터 마시더니 잘 됐다, 꼴 좋다, 이런 얘기 들으는 게 무서우니까 남들하고 죽는 소리 합니다. 잘 안 될 거야, 아이, 큰일 났어. 이러다가 나중에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동정의 대상이 되죠. 위로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 보면은 기분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물을 그동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 이만큼 기분 좋죠.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되게 잘 됐는데도 기분 더럽죠. 되게 안 좋아요, 기분이. 손해 본 거예요. 잘 됐는데도 왜 이래요? 뭐 하러? 굉장히 오래, 특히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왕이면 잘 될 거다. 난 잘 돼. 라고 생각하죠. 물론 말은 하지 마시고 타인한테 말하면 좀 욕먹을 수 있어. 혼자 개인적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거세요. 그게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가까운 미래 과거를 봤을 때 괜찮았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면 어두워요. 재미없던 기억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 와서 좋았던 결과가 온 것도 다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쭉 가져가시면 잘 괜찮았을 거야, 잘 됐어라고 하면 가까운 미래에 가볍게 좋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나의 현재를 바로잡는 과거의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후회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라면서 앞날을 못 나가고 옴짝달싹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미래도 어둡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삶 속에 살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대책 있고 여유 있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 내가 생각한 지금은 훨씬 나쁘게 느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조금 더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가장 골치 아픈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정신분석학을 만든 프로이트가 한 얘기예요. 좀 재미있는 얘기죠. 그 사람 같이 사람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제일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내가 제일 어려운 환자, 자기 분석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타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운 환자는 자기였대요. 그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 남의 얘기하기는 좀 쉽습니다. 쟤 어쩌고 저 사람 저래서 저럴 거야 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하지만은 나를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지만은 나를 조금씩 알아나갈수록 다른 사람이 도리어 더 잘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사실 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보이고 관계가 잘 흘려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그걸 풀어나간 소통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 그 소통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오늘을 사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점차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행동 강령, 행동 지침들을 석 달 동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말인데요. W.A. 월스라는 시인이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분다고 불평한다고 그러고요.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방향을 바꾸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돛을 조종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좋겠지 하고 하는 건 마치 아까 미운 오리 새끼나 백설공주 같은 거죠. 대책 없는 낙관이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현재의 돛을 조정하면서 좀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석 달만 노력하면 배 타는 것도 배울 수 있듯이 곰이 사람이 됐듯이 인간이 좀 더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 되는 건 어렵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네. 그동안 내가 답답했던 게 나를 올감했던 동아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뭔가 마술적인 뭔가 있길 원하는데 네.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당신을 아까 말한 동아줄에 자물쇠가 있는데 자물쇠는 잠궜는데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다.
근데 당신은 누가 열쇠 가져와서 풀어주길 바란다. 근데 열쇠가 어디에 자기 마음속에 어디인지 몰라서 모를 뿐이다라고 생각해. 그 열쇠는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열쇠를 열고 열었다는 사실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은 보이거든요. 훨씬 자신감이 있고 네. 어떤 우물쭈물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살고 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예. 저는 그 마지막에 들려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왕이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고 거기다 현실주의자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 그거 참 와닿았습니다. 과거보단 지금 여기서 예. 일어나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예. 바라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 하지연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네. 2주간 목욕 특강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시골 의사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경제 쪽으로 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주 전문가십니다. 책도 내시고 지금 또 KBS에서 라디오 진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박경철 씨가 나오셔서 정말 이 험난한 시기에 경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죠. 우리가 그죠? 이제 오늘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으니까 예, 예.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실질적인 예, 이론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주 네. 연속으로 특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까요? 네. 선물은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고요.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이금희 씨는 평소에 아침잠이 많으세요? 저녁잠이 많으세요? 전 사실 아침잠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네. 아침마당 진행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예. 아니 실제로 남편은 아침잠이 많은데 아내는 저녁잠이 많다. 예. 이러면 이 하루의 생활 사이클이 안 맞아서 고민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일 생생 토크 시간에 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여보, 잠 좀 잡시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